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내가 안아줘야 한다고? 그 잔인한 문장이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정수의 심장을 찔렀다.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녀 안에 오래도록 웅크리고 있던 분노와 슬픔, 잊은 줄 알았던 회한이 한순간에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문 너머엔 은혜의 자리를 대신한 여자 마광숙이 있었고 그녀가 낳은 갓난아기가 있었다. 갓난아기. 그 단어 하나가 정수의 머릿속을 요동치게 했다. 세상에 나와 100일도 되지 않아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녀의 딸, 은혜의 아이가 떠올랐다. 아직 이름도 붙이지 못했던 그 아이. 부드러운 솜털, 작고 여린 손가락. 조용히 그녀의 품에서 잠들던 따스한 체온. 다신 느낄 수 없을 줄 알았던 감각이었다. 정수는 평소보다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마음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들었다. 아기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광숙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는가? 누군가는 도와야 하지 않겠는가? 그녀는 수없이 되뇌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막상 문고리를 잡은 순간 그 모든 다짐이 허울 뿐인 위선처럼 느껴졌다.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낮고 단단하게 속삭였다. 은혜야, 엄마가 잘할게. 이번엔 미안하지 않게. 그리고 천천히 마치 무거운 돌문을 여는 듯 방문을 열었다. 삐걱. 낯선 방의 공기가 정수를 감쌌다. 한기와 따뜻함이 묘하게 공존하는 공간. 커튼은 반쯤 닫혀 있었고 햇살은 희미하게 바닥에 스며들고 있었다. 잠 못 이룬 흔적이 가득한 광숙이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장모님 아니 어머니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광숙의 음성은 작게 떨렸다. 눈동자엔 핏줄이 서 있었고 젖병을 든 손은 경련처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입술엔 틈이 있었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정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무겁게 들고 온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미역국 끓여야겠지. 그 말은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수가 이 집에 발을 들인 이유이자 은혜의 빈자리를 눈물로 외면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부여한 몫에 대한 선언이었다. 산후조리는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었다. 정수는 곧 광숙의 상태를 알아차렸다. 겉으로는 씩씩한 척하지만 속은 허물어질 듯 불안정했다. 무엇보다 광숙은 감정을 드러내는 데 서툴렀다. 고맙다는 말도 아프다는 말도 심지어 도와주세요라는 말조차 어색해했다. 아기가 칭얼거리며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광숙은 인사처럼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정수는 그 말의 이면을 정확히 읽었다. 괜찮아요는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몸에 밴 배려였고 제가 할게요는 이 집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애틋한 마음의 표현이었다. 이에 사람 눈치를 많이 보네. 나 닮았나?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말은 농담 같았지만 진심이었다. 자신도 그랬다. 늘 눈치 보며 살아왔고 잘못한 것도 아닌 일에 자책하며 수십 번씩 스스로를 질책했다. 그로 인해 마음속 깊은 곳에 수많은 상처가 생겼고 그 상처가 그녀를 지금의 단단함으로 만들었다. 며칠 후 밤늦게 한동석이 조용히 집에 들어섰다. 그는 회의와 보고서, 계약서에 찌든 얼굴로 축 처져 있었다. 피로가 온몸에 짙게 배어 있었고 눈동자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광숙은 아기를 재우다 잠이 들었고
정수가 아기를 안고 조용히 흔들고 있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한 발짝 물러선 듯 조심스러웠다. 정수는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 손녀니까요. 그 말은 혈연을 넘어선 정수의 선언이었다. 잃은 딸의 자리를 이 아이가 채울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 아이를 품에 안을 이유가 충분하다는 말. 동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가에 순간적으로 물기가 돌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려 그것을 숨겼다. 이 녀석도 감정을 말로 꺼내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컸구나. 정수는 그렇게 속으로 혼잣말을 하며 동석의 등을 바라보았다. 며칠이 지나고 광숙은 정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역국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든 채 그녀는 머뭇거렸다. 어머니, 제가 많이 부족하죠? 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광숙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부족한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단 걸 모르는 사람이야. 넌 그게 아니야. 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광숙의 눈동자가 일렁였다. 그녀는 말없이 그릇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단지 감사의 표현이 아니었다. 인정받았다는 감정. 처음 느껴보는 낯선 따뜻함이었다. 그녀는 오랜 시간 홀로 버텨왔고 언제나 자신의 감정을 눌러왔다. 누구에게도 온전히 받아들여진 저 없는 삶 속에서 정수의 말은 생애 처음으로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러던 어느 밤 아기가 갑작스럽게 고열에 시달렸다. 몸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아무리 안아줘도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응급실. 밤을 가르며 달린 그 길 위에서 광숙은 온몸이 떨렸다. 병원 대기실에서 그녀는 자책하듯 말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애가 아픈 거예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정수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아이는 아프면서 크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건 없어. 지금은 자책하지 말고 아이 옆에 있어줘. 그 말은 흔들리던 광숙에게 구원의 밧줄이었다. 그녀는 다시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며칠 후 아기는 무사히 퇴원했다. 광숙은 병원 문을 나서며 정수에게 허리를 굽혀 절했다. 앞으로도 실수할지 모르지만 도망치지는 않겠습니다. 정수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다. 실수해도 괜찮아. 엄마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실수들을 통해 배우는 거니까. 그녀의 말은 광숙에게 또 다른 버팀목이 되었다. 그날 이후 정수는 매일 아기 옷을 개고 분유를 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아이는 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어느 날 정수는 서랍을 정리하다 은혜의 옛사진을 발견했다. 한동석과 은혜가 나란히 웃고 있는 모습. 그녀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 마광숙이 다가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수는 사진을 보여주지 않은 채 고개를 저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광숙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은혜 언니를 대신할 순 없어요. 하지만 이 집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요.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넌 지금 잘하고 있어. 그리고 와줘서 고마워. 그날 밤 두 여자는 아기의 숨소리를 들으며 말없이 함께 앉아 있었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희망이 교차하는 그 자리에서 아주 서툰 시작이지만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었다. 감옥에 있는 남편을
매달 김밥 싸서 찾아가는 여자가 있다고? 그 소문이 동네에 퍼졌을 때 누구도 믿지 않았다. 설마 장미애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헛웃음을 지었다. 동네 골목마다 그 이야기가 오갔지만 대부분은 터무니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그 소문은 사실이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장미애였다. 세상 누구보다 독고탁에게 실망했고 누구보다 그의 배신에 가슴이 찢어졌던 여자. 그녀는 독고탁이 저지른 잘못들, 신라주조의 경영 실패, 비자금 스캔들 그리고 가족을 외면한 시간들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를 버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엔 분노와 상처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장미애가 처음 구치소 면회를 간 날은 신라주조가 공식적으로 독수리술도가에 인수된 날이었다. 방송에서는 독고탁의 몰락을 흥미진진하게 다뤘고 기자들은 카메라 앞에서 재벌 2세의 몰락을 외쳤다. 그 시각 장미애는 조용히 부엌에 앉아 김밥을 말고 있었다. 그녀는 오직 독고탁을 생각하며 재료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골랐다. 고추를 썰고 당근을 채 썰어 단무지를 얇게 썰었다. 그녀의 손길은 단단했고 마음은 복잡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다. 동네 주민들은 골목길에서 시장에서 그녀를 보며 수군댔다. 버리면 되지 왜 저러는 거야? 자존심도 없나 봐. 저렇게까지 해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그들의 시선 따윈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장미애는 딸 세리에게 한 말을 떠올렸다. 그건 몇 년 전 세리가 아빠를 용서할 수 없다고 울며 말했을 때였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 건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실수해도 다시 볼 용기를 내는 순간 그게 진짜 믿음이지. 그날 그녀는 그 용기를 품고 구치소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 독고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오랜만에 마주한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바닥을 향했다. 돌아가. 오지 마.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장미애는 아무 말 없이 김밥을 건넸다. 작은 바구니에 담긴 김밥은 단정했고 색색의 재료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매번 재료 바꿔서 싸울 거야. 맞춰보는 재미라도 있어야지. 그 짧은 말이 독고탁의 마음을 찔렀다. 감옥 안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온기였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했다는 사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 아직 내 곁에 있다는 감각. 독고탁은 김밥을 한 입 삼키며 눈을 감았다. 짠맛이 간장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장미애는 한 달에 한 번 빠짐없이 면회를 왔다. 그녀는 편지를 남겼고 독고탁은 단 한 번도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몰래 수첩 한 구석에 글을 적었다. 사람이 사람을 잃는 건 미워서가 아니라 다시 볼 얼굴이 없다고 느껴질 때다. 그런데 넌 매달 나한테 얼굴을 줘. 내 얼굴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돼. 독고탁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무너뜨린 삶, 외면했던 사랑을 다시 살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감옥 안의 시간은 느렸지만 그녀의 김밥은 매달 그를 찾아왔다. 때로는 멸치젓갈이, 때로는 참치가, 때로는 표고버섯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약속대로 재료를 바꿔가며 그를 놀라게 했다. 마침내 그의 출소일이 다가왔다. 구치소 철문이 열리는 순간 익숙한 향기가 그를 감쌌다. 미역국 냄새였다.
베이지색 카디건, 짧은 머리, 무릎이 늘어난 바지. 장미애였다. 그녀는 말없이 미역국이 담긴 사발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집엔 못 가니까 독수리 술도가에 가져가. 독고탁은 머쓱하게 물었다. 그 집에 나 가도 돼?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이미 그 집 막내라며. 나만 몰랐지. 그 농담 섞인 말에는 용서와 수용이 담겨 있었다. 과거를 따져 묻지 않았고 오늘을 선택하라고 말해주었다. 독고탁은 그녀를 따라 독수리 술도가의 대문을 넘었다. 그를 맞이한 건 마광숙이었다. 이건 어디 옮기면 돼? 독고탁이 물었다. 그늘 쪼. 그리고 물 뿌려. 광숙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만 그 짧은 지시 안에 환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독고탁은 처음으로 포함되었다는 감정을 느꼈다. 비어있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자신이라는 걸 누군가가 인정해준 듯한 기분이었다. 독수리 술도가의 형제들은 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독고탁의 과거를 캐묻지 않았고 그저 일상 속으로 그를 끌어들였다. 그날 밤 장독대 앞에서 독고탁과 장미애는 말없이 별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이 선선했고 장독대의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당신 예전보다 말이 많아졌어. 장미애가 말했다. 감옥에서 말 안 하면 병나. 감정이 썩어. 꺼내야 살아. 독고탁이 대답했다. 그래도 안 미쳐줘서 고마워. 독고탁은 조심스레 그녀의 손등을 잡았다. 나 아직 괜찮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장미애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나는 괜찮은 남편보다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해. 미워해도 도망치지 않을 사람. 웃을 일이 없어도 곁에 앉아줄 사람. 독고탁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그럼 나 다시 시작해도 돼?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단단하게 말했다. 독고탁, 당신은 항상 시작이 느렸어. 근데 시작하면 오래 가잖아. 다음 날 독수리 술도가의 회의실은 활기로 가득했다. 마광숙이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오늘부로 독고탁 씨는 우리 독수리 술도가의 막내 직원입니다. 월급은 말단 기준. 조기 출근, 잔심부름 전담. 형제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독고탁은 쑥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여기에 있을 줄은 몰랐어. 흥수가 외쳤다. 막내면 문화센터, 줌바 등록도 해야 해요. 우리 규칙이에요. 아니, 그건 좀. 독고탁이 당황하며 웃었다. 옥분이 낄낄거리며 말했다. 우리 탁씨, 엉덩이 흔드는 날도 머지않았네. 독수리 술도가의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퍼졌고 독고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새 삶의 첫걸음을 내디뎠다.